바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서 좀 쉬실 분들은 알아서 좀 쉬시고 바로 진도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상속재산을 함부로 팔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받게 될까요? 여기서 원래 상속인이 장남, 장녀와 배우자였죠. 1대 1대 1.5였죠. 근데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외손녀한테 갈까요? 아니면 배우자, 장남에게 갈까요? 배우자, 장남에게 갑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녀가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민법 대습상속 조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민법상 정해져 있는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거예요. 이런 걸 대습상속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는 장남 배우자한테 갔죠? 그 상속분이. 이런 경우에는 외손녀와 사위한테 갑니다. 이 취지는 장녀가 포기한 게 아니고 원래 장녀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분이죠. 근데 장녀가 포기한 게 아니고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녀의 상속분을 인정해서 이 장녀의 상속분을 또 1대 1.5로 나눠서 상속받아라 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대습 상속 규정입니다. 상속 포기할 때와 대습 상속할 때 누가 상속을 받는지 달라지죠. 자, 이제 상속세 계산입니다. 이제 드디어. 상속세 계산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개념으로 전반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재산가액을 구하고 비과세, 과세가액 되는 걸 빼고 공과금, 채무 이거 채무나 공과금을 빼야 순자산이 되겠죠. 그래야 이제 순자산에 세금을 매겨야지. 자산 있다고 채무도 엄청 많은데 거기 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빼주는 거고요. 장리배는 을에 들어가는 거니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하고,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진세죠. 상속 재산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인데 사전증여로 미리 다 해버리면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정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가액이 나오고 각종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도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구조처럼 상속세 신고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 먼저 구하죠. 그 다음에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되는 거, 뭐 공익 관련 뭐 법인에 출연하거나 하면 또 불산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빼주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해서요. 공제 같은 거 빼주고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제 상속재산은 이제 양도처럼 이제 뭘 대가를 받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액이 애매하거든요. 그 시가를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수수료가 들면 어느 정도 공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재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문화재 같은 거 있으면 징수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거나 아니면 그 상속인까지
사망했을 때까지 계속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아예 면제해주겠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문화재 그러니까 손쉽게 이렇게 처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이런 예외 규정이 있고 각종 공제들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 세액 계산 구조랑 똑같죠. 이 차례차례 한번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산 구조고요. 옆에 왼쪽이 계산 구조죠. 예, 처음 이제 맨 위에 상속재산가액은 뭔지 본래 상속재산이죠. 본래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겠죠. 모든 재산입니다. 뭐 돈, 부동산, 채권 전부 다입니다. 채무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재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금액이 좀 애매한데 하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있는데 10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안 팔리고 아직 팔다가 돌아가셨어요. 계약금을 1억 받고 중도금 2억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셨네.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 이거 어때요? 이거 10억짜리 부동산 아직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근데 내가 팔면서 1억 이익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금융재산으로 있겠죠? 상속재산으로 있고 이게 부동산 아직 안 팔렸으니까 내 거니까 또 10억. 그럼 이게 3억에 10억, 13억?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게 다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전체 양도 계약 금액 10억에서 미리 받은 거 어차피 상속재산 들어갔잖아요. 3억을 빼서 7억만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겠죠. 근데 가끔 발생합니다. 이게 내가 그 사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원래 상속재산 외에 간주되는 게 있습니다. 간주는 아닌데 그걸로 보는 거죠. 보험금.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 계약 맺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근데 내가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뭐이든 누구든 수익자로 지정해 놓는 거죠. 이게 사망보험금이죠. 근데 보통 이게 수익자가 아니고 내 거 재산으로 해놨으면 당연히 상속 재산인데 수익자로 해놨어요. 근데 민법상 어때요? 민법상은 법정 상속분 아까 학습했죠? 그분들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상속받는 것만 상속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어때요? 보험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이 또 아니네. 근데 어때? 상속이랑 똑같죠? 돌아가신 분이 기여해가지고 돈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퇴직금도 어때요? 아까랑 비슷한데 보험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이죠. 회사에서 근로계약 맺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금 내 거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유족이 그 퇴직금을 받게 되죠. 그럼 어때요? 이분이 기여해서 받았으니까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도 있는데 예외 규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너무 심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이렇게 세 개가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신탁재산은 뭐냐? 아까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이거는 정의에 들어가서 그냥 포함됐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신탁해놨어요. 그럼 또 민법 계약상 소유자가 신탁회사거든요. 그럼 어때요? 근데 실질은 피상속인 거였잖아요. 이거 이거 수익이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속세를 부과 안 하면 다 신탁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 이런 것들도 다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수익자 연속 신탁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받아서 상속으로 보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 상속재산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상속받는 걸 본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주 상속재산으로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아예 학습을 안 하고 봐도 이거 상속재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런 것들입니다. 민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추정 상속재산. 이건 말 그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아까 간주랑 다르죠. 간주는 그냥 그대로 봐버리는 거고 추정은 어때요? 이거 상속인들이 증빙을 못하면 상속재산을 보는 겁니다. 증빙이 되면 아, 뺄 수가 있어요. 이건 재산 종류별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재산 종류 현금, 예금, 유가증권 한 카테고리, 부동산 권리 한 카테고리. 이거 외에 카테고리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별로 1년 내 2억. 1년 내가 이게 뭐냐면 돌아가실 때 사망일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년을 말하는 겁니다. 1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걸 보는데 이게 뭐냐? 현금 같은 경우는 예금인데 막 통장에서 막 돈을 뺐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런 경우에는 1년 내 2억, 2년 내 5억이면 국세청에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소명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내 10억이 현금이 막 현금으로 인출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소명하세요 하면 모르겠어요 하면 10억 다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억 상속세 내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돌아가시 직전에 돈 다 빼버리겠죠? 그러면 국세청에 과세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 받은 게 행방에 미연해요. 그런 거죠. 1년 내에 돌아가기 1년 내에 10억짜리 팔았는데 없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소명하세요 했는데 소명을 못하면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상속재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금액을 보진 않고 예를 들어서 10억치 소명하세요 했어요. 근데 내가 소명을 5억만 했어요. 나 5억은 못 찾겠어요. 내가 아빠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억. 5억 전체를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5억에서 당초 소명 요구했던 10억의 20% 2억이죠. 2억을 빼고 3억만 상속재산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봐주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갑자기 그 예금 인출된 거다 그 소명 모르겠는 거 있고 자산 처분된 거 있으면 구세청에 소명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례가 뭐냐? 부모님 자금 사용 평소 관심을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나이 많고 또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되면 건강에 관심이 많죠. 막 공진단 뭐 이런 무슨 초음파 이상한 거 막 현금으로 현금 할인해 준다고 해서 몇 천만 원 막 몇백만 원짜리 사오고 막 그렇죠. 그리고 다 현금으로 막 사오신단 말이에요. 그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현금 처리하고 영수증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셨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추정 상속 재산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상속 받은 것도 없는데 상속세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를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컨설팅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미리미리 챙겨라. 그리고 현금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상속세 많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이거 돈 다 빼면 안 돼요? 이런 추정 규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년 내 1년 내 2년 내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구세청에서 이렇게 조사하죠. 한번 보죠. 이걸 넘더라도 5년 전 거라도 하더라도 한번 보죠. 실제 돈 어디로 가는지 볼 거 아니에요. 구세청이 그냥 그냥 낸 대로 하진 않겠죠. 그게 구세청도 확실하게 해야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잘 잘하셔야겠죠.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산가액은 다 받고 이제 비과세, 과세가액입니다. 비과세 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열거돼 있습니다. 법에 열거돼 있어요. 뭐 국가, 도서관, 지자체 이런 데에다가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은 되게 공공 목적이죠. 이런 것들은 상속세에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뭐 이런 것들은 그 회사, 그 근로자들한테 좋은 제도들이죠. 이런 제도들 이런 거 규정 같은 거 없으면 회사에서 운영 잘 안 하겠죠. 이런 규정들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다 주면 상속세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구금품, 불우유토기, 치료비 이런 데다 유증을 해도 비과세 됩니다. 근데 단 이것들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이렇게 해야 비과세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의 의지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속 재산 받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주면 비과세 되는 거는 국가 지자체, 공공박물관, 도서관, 지자체 이런 데는 그냥 국가에다가 상속인들이 상속 받았는데 아 이거 나 국가에 기부할게 좋은 뜻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과세 한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산 같은 겁니다. 이 금양임야라고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양 선산, 묘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선산 같은 뭐 이거 그냥 무조건 선산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산에서 그 제사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제사 지내시는 분들 이분들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제사를 또 상속인이 받아서 주재를 하면 이거 재산도 상속세 매기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이분들이 제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한도가 있죠. 2억 원 있고 1,0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있다. 제사 쭉 지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외에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 학교, 특히 학교 이런 거, 의료법인 뭐 이런 것들이죠. 공익을 위한 법인들이죠. 비영리 법인들이죠. 근데 다 비영리 법인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열거된 공익 목적의 공익법인 이 상습법 시행령에 열거돼 있어요. 이런 법인들한테 출연한다는 게 준 겁니다. 준 거죠.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근데 아까 비과세는 국가였죠. 대부분. 국가는 믿을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는 안 하는데 공익법인에 출연한 거는 왜 이게 나눠놨냐? 아무리 공익 목적의 법인이지만 국가만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합니다. 사후 관리. 딴 데 쓰면 공익 목적 말고 딴 데 써버리면 다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차이예요. 비과세랑 과세가액 불산입은 이렇게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세금을 안 매기고 있다. 자, 공과금 이제 돌아가셨을 때 딱 그때 내야 될 세금 같은 거, 공공요금 이런 거 있었으면 채무랑 똑같잖아요. 재산이 이만큼이고 채무가 이만큼인데 이거 빼고 채무가 이만큼 이거 빼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와야지 이 전체에다 세금 내면 안 되겠죠? 채무 빼야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도 빼고 공과금도 빼는 겁니다. 공과금도 빼는 겁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걸 빼는데 이건 성립 확정 소멸 이제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이런 공공요금이 있으면 차감해준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유가 아니고 뭐 상속 받은 사람들이 늦게 내고 해서 가산세 붙었어요. 이런 것들은 공제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례비 비거주자는 안 해주고요. 국내 거주자만 해고 장례비는 보통 이게 누구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장례비 해주겠다, 공제해준다. 아무것도 증여비 하나도 없어도요. 돌아가시면 500만 원 해줍니다. 500만 원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들어간 비용이 증빙이 있다.
내면 1,0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게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해줍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들어간 직접 진짜 들어간 비용만 해주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500만 원 한도로 또 공제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봉안시설이 뭐냐? 봉안시설. 납골당이죠. 납골당입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수목장, 화초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데 들어가는 거 합쳐서 이건 따로 500만 원 공제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장례 비용도 뭐 좀 많이 들어가고 하면 1,500까지 공제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증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500은 공제가 된다. 아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망일 전에 근데 상조 회사에 상조 드신 분들 있죠. 상조 회사 뭐 매달 2만 원씩 내고 무슨 상조들 많죠. 거기 불입해서 장례비 치렀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우리는 장례비 공제 안 해줘? 이거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인데 안 해주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금이에요. 선금. 미리는 거죠. 선금이고 이걸 돈을 쓰는 건 언제예요? 이때면 돈을 쓰는 게 장례비 쓰는 게 이때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 채무는 당연히 빼야겠죠. 그래야 순자산이 되죠. 아까 몇 번 설명드렸죠. 채무를 빼줘야 순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 뭐 은행 이런 믿을 때니까 믿을 수 있는 데니까 바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출 계약서 갖고 와서 나 이거 돈 빌린 거 있어요? 이거 서류 한 장 딸라내면 안 되겠죠? 인정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 뭐 실제 그리고 뭐 이자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하겠죠. 이런 것들로 이게 증빙 진짜 이거 채무 맞다 하면 채무를 인정하고 상속세 공제되고 이게 공제가 돼야 순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증여 요겁니다. 사전증여 재산가액 요 부분인데 요건데요. 상속인 같은 경우는 10년치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입니다. 10년치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치를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증여 다 해버리면 그 누진세 다 10% 매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다 1억씩 1억 다 1억 증여를 다 해버리면 누진세가 의미가 없죠. 만약에 그게 되면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치는 이거 다 해가지고 이 위에 거 방금 말씀드린 공과금 장례비 세무 비과세 빼고 여기다가 사전증여 더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누진세를 곱한 다음에 긴존에 냈던 증여세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공제 안 해주면 세금 2번 매기는 거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증여한 걸 끌어와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누진세로 회피 못하게. 그래갖고 누진세로 다시 세율을 매긴 다음에 기존에 냈던 증여세를 차감을 해주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정산이 되겠죠. 그런 규정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는데 이때 증여세 낼 때 그 평가액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뭐 10년 전 걸 끌어오니까 막 재산 평가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냥 옛날 거 그대로 끌어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끌어와가지고 더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히려 더 잘 아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상속 재산 분할 소송한다든지 유류분 청구할 때는 이걸 다시 평가합니다. 다시 상속 개시 시점 다시 평가해서 판단을 해요. 민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상속세에서는 그런 노력까지는 안 하실 필요 없고 이게 증여 당시 이 평가액 그대로 끌어와서 정산을 하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전부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상속 공제는 뭐가 있는지. 이제까지 다 더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했죠. 과세가액. 과세가에서 뭘 공제해 두는지
일단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2억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2억 원. 2억 원은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상속인이 또는 동거가족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데 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이건 중복 가능해요. 자녀가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네. 그러면 19살 될 때까지 1천만 원. 만으로 계산해서 19살. 10살이다. 그럼 10년 해가지고 1억 공제되는 거죠, 추가로. 그리고 연로자 65세 이상. 65세 이상을 연로자로 보는 거고요. 5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좀 많이 해줘야겠죠. 장애인은 기대 여명 연수. 기대 여명 연수는요,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면 그 시기별로 기대 여명 연수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 뭐 40 중반이다. 그러면 기대 여명 연수가 남자는 한 80 초반, 여자는 80 후반쯤 됩니다. 여자가 좀 오래 살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대 여명이 예를 들어서 83세다. 근데 돌아가셨을 때 상속 중에 장애인이 43세다. 그럼 40년 남았죠? 살 날이. 그러면 곱하기 1,000만 원에서 4억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기타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적 공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성년자 연로자는 배우자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또 미성년자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연로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속인뿐만이 아니고 동거가족도 된다. 동거가족은 이제 상속인 외에도 그 피상속인 돌아가셨을 때 같이 살면서 동거하면서 그 생계 지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동거가족 있잖아요. 이 동거가족까지 포함해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기타 그 밖에 인적 공제를 판단한다. 그 점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그 밖에 인적 공제고요. 장애인 공제는 다 중복해서 공제가 됩니다.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해도 장애인 중복해서 되고요. 네, 이제 이게 기초 공제와 그 밖에 인적 공제고, 근데 이 2가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공제나 뭐 자녀가 많거나 하면 금액이 좀 커질 수 있는데 보통 5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던 기초 2억과 4가지 인적 공제가 있죠. 이게 5억이 안 되네? 그러면 5억을 해주겠다. 이게 일괄 공제입니다. 일괄 공제. 그리고 이거는 상속세 신고를 할 때만 가능했었는데 기한 후 신고해도 일괄 공제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년부터.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하든 하면 일괄 공제 선택이 가능하다. 5억이 가능하다. 근데 뭐 이건 좀 심하긴 한데 이제 또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 공제 또 5억은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 공제가 꽤 크거든요. 배우자 공제가. 그 때문에 이거 2개만 되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아, 배우자 단독 상속받으면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 일단 일괄 공제. 이게 한마디로 최소 5억 원 되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이게 뭐 없어도 5억 원 되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는 보통은 상속이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아래 직계 비속 이런 이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자산을 받는 거죠. 이런 자산의 대물림으로써 이게 사회에 그 공평을 해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가잖아요, 이건 배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거는 배우자가 받은 건 공제를 다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래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를 하는데 30억 한도가 있고요. 너무 많이 받은 거는 그 이상 받은 거 상속 내라 이런 게 있고 또 법정 상속분 앞에서 법정 상속분 하셨죠? 1대 1대 1.5 이거 배우셨죠? 배우자가 1.5 받죠? 그 전체 그 재산을 따져봐서 배우자 법정 상속분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거보다 더 그 배우자한테 완전히 그 몰아서 주는 거는 공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따져서 계산을 해서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계산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는데, 근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지 알려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요? 이 분할이 완료가 돼야 알겠죠? 분할이 아직 안 돼 있고 뭔가 애매하면 실제 배우자가 받은 게 맞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이었죠. 이 기간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야 되고요. 분할이 완료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면 등기까지 돼야 된다. 그리고 분할 신고까지 해줘야 된다. 분할 신고야 뭐 상속세 신고하면서 분할 신고하겠죠. 이게 다 분할이 아예 끝나야 이때까지 해야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때요?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돼 버리겠죠?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최소 5억 원이 공제가 될 겁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면 5억 원 해줍니다.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 근데 뭐 30억까지 대출 30억 받을 수 있는 걸 이거 분할 기한 내 안에서 5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외는 있습니다. 뭐 소송 걸렸다는 건 하면 소송 같은 뭐 상속 그 회복 청구 소송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때 그 소송 있어요 하고 신고를 그래서 지금 분할을 못 해요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 예전에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신고를 그 분할 신고 등기 같은 거 잘 안 해가지고 그 신고 그 공제 못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챙겨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헷갈리시기 쉬운 게 1세대 1 동거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그거랑 헷갈리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동거주택은 10년 동안 안 끊기고 계속 동거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끊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군대 갔다든지 뭐 예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갔다 2년 갔다 왔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동거한 거는 쳐주지만 그 2년 빼고 10년 계속 동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거한 것만 되고 또 1세대 1주택에 계속 해당이 돼요. 그 동거하는 동안에 뭐 주택 2개 가지고 있었어요. 잠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뭐 그 1세대 1주택 그 양도소득세랑 똑같은데 1주택은 또 달라요. 뭐 양도소득세는 뭐 1세대 3주택 예외 있고 뭐 그 장기주택, 장기 임대주택 예외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1세대 2주택을 개념을 봐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양도세 1세대 1주택이랑 동일시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계속 동거한 상속인이 이런 동거주택을 상속받으면 6억 한도로 공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채무는 빼야 되고요. 여기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채무 빼야 되고 배우자는 안 됩니다. 직계비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수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6억까지 되는 겁니다. 6억까지. 자, 전체적인 공제를 전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를 해준다? 금융재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현금 돈다발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취지는 노출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노출. 그럼 노출된다는 건 뭐예요? 금융실명법상 은행 같은데 넣어놓으면 너무 당연히 그 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니까 20%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어때요? 더 모르죠? 노출되는 게 아니죠. 현금 같은 거, 수표 같은 거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은행에 있는 그 금융자산은 100% 노출되는데 이거 요즘 감정평가도 하긴 하지만 이거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 많죠. 공시지가. 그러면 이제 뭐 평가
아무래도 100% 평가 잘 안 되고 이 골동품 같은 거 숨겨버릴 수 있죠.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다른 상속 재산들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투명화가 노출되니까 20%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20%고 한도가 2억이고요. 또 따져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는 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전체 공제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20%를 공제를 해준다. 은행에 돈 있는 거 20% 정도는 공제를 해준다. 주식 포함해서 이런 금융자산 같은 거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었는데 가업상속공제 말 그대로 가업 세금 내느라 가업 포기하지 말고 가업 잘 상속 받아라 이런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고요. 600억까지 됩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가업상속공제가 1억밖에 안 됐어요. 1억. 근데 지금 계속 커지고 요건도 완화되고 있죠. 계속 완화되고 커지고 해가지고 10년 이상 가업은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가업은 60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뭐 또 그 외에도 가업 승계에 관련 이게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요건도 많죠. 요건 많죠.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매년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완화돼가지고 많이 완화됐는데 10년 이상 중소기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이상 300억, 20년 400억, 30년 이게 30년이면 600억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은 일부 이제 요건을 맞춰야 되고 업종을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업종 계속 바꾸는 게 가업이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업종이 세세 분류 되게 그 업종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분류, 중분류, 지금 대분류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대분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그 인터넷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막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세세 분류입니다. 세세 분류. 예전엔 이거밖에 이전이 안 됐어요. 나 이런 거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점점점 올라가서 이게 대분류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얼음 제조하다가 보도 갑자기 옷 장사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넓어졌죠. 이런 게 대분류까지 늘어났다. 예전에는 되게 이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도 변화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좀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죠. 가압성속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그 피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개인기업, 법인기업에 나눠서 뭐 10년 이상 가업 명의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규정 다 이거 다 요건 놓고 그 기간을 두고 이렇게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가압성도 받으려면 검토를 하고 이 요건을 놓고 이제 다 맞은지 검토를 하고 장기간 플랜을 짜야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18세 요건도 있고 또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돌아가시고 임원 취임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나머지 요거는 돌아가신 후에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이것도 놓치면 또 안 돼 버리겠죠. 신고 기한 내에 대표이사 취임하고 임원 취임 이런 것들도 꼭 갖춰야 되고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런 요건들도 갖추면 이 가업 상속 재산을 공제를 해주는데 600억 한도를 공제를 해주는데 개인 기업은 그 가업에 쓴 자산을 그 다 모아서 공제를 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식가액 주식가액에서 사업 무관자산 비율을 곱해가지고 공제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업 무관자산 뭐 이렇게 비율 구할 때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빼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한다. 사업 무관 자산을 다 골라내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빼서 그 금액만 공제를 하는 거고 그- 그리고 가업 공제를 받고 바로 가업 안 해버릴 수도 있겠죠. 사후 관리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뭐 이 정도 사후 관리가 있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죠. 다 그때그때 그 법령이나 뭐 이 매뉴얼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가업 상속 공제와 비슷하게 영농 상속 공제도 있습니다. 영농 가업은 가업 업종이었지만 영농은 뭐냐? 그 농업, 임업, 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농지, 초지, 삼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영농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주식가액 공제를 하는 거고요. 또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영농 상속 공제도 요건 충족하고 가업 상속 공제도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금액을 하면 됩니다. 큰 금액. 큰 걸로 가면 됩니다. 둘 다 중복은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한도가 30억입니다. 30억이다. 자, 이제 공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가 전 재산 10억이 있었는데 그 10억을 손녀딸에게 다 줬어요. 유언장에 써있네. 손녀딸한테 다 주겠다. 손녀딸 너무 이뻐했나 보죠. 근데 어때요? 아까 일괄공제 있었죠. 기초공제 뭐 2억 있고 있지만 2억 있고 있지만 뭐 인적공제 뭐 다 해서 5억 안 되면 일괄로 5억 됐죠? 5억. 그리고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럼 배우자 공제도 최소 5억은 됐죠? 이거 5억 있는데 10억 공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나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속재산이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있는데 손녀딸한테 줬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고 엄마 아빠 있는데 손녀딸한테 줘버렸어요. 손녀딸한테 건너뛰어서. 이런 경우에 이 공제가 안 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 한도가 있거든요. 앞에서 지금 쫙쭉 한번 훑어봤던 기초, 인적, 배우자, 일괄, 가업 전부 다 해당입니다. 전부 다 이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뭐냐? 선순위 상속인 이 아닌 자한테 상속 받은 건 다 빼버려요.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 상인증여한 거, 상속 포기해서 뭐 손자나 손녀 뭐 이런 사람이 받은 거, 이건 사전 증여는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할게요. 아무튼 이게 주요 개념입니다. 이런 거 뺐을 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가 그 부모님한테 줬어야 되는 거예요. 1순위 상속이나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뛰어서 손녀딸한테 다 줘버렸어. 그러면 어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유증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손녀딸한테 줘버리면. 그럼 10억 상속 받았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손녀한테 10억 줘버리니까 한도가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고 이상하게 상속이 다른 데로 갔네 하면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도. 종합 한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세율은 앞에서 한번 봤죠? 그래서 이런 상속 공제들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세율을 곱하면 얼마를 낼지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공제들 다 빼고 이거 채무 이런 거 빼고 공제들 다 빼고 과세표준이 15억 5억이 나오면 산출세액이 4억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까 손녀딸이 받았을 때 공제도 안 됐죠? 거기다가 할증까지 됩니다. 원래 상속세는 이렇게 한번 과세되고 또 이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손녀딸이 한 번 더, 두 번 내죠. 그런데 유증으로 이렇게 주면 한 번 내잖아요. 여기랑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증을 합니다. 30% 할증을 하는데 이게 이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20억을 초과하면 20억은 많죠. 미성년자의 20억을 초과하면 40%까지 보통은 30%겠죠. 30% 할증이 된다. 공제 한도에 걸릴 뿐만 아니고 할증까지 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겠죠. 이게 아무리 그 손녀딸 이쁘거나 아니면 뭐그 내연녀 뭐 딴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이렇게 상속세가 나가는 걸 좀 알고 계셔야 좀 판단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고 가산액까지 구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뭐였죠? 여기서 사전증여재산 더해서 정산했죠? 정산한 다음에 이때 기존에 냈던 증여세를 공제를 안 해주면 두 번 부과되는 거 이중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외국에 낸 세액은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건 어느 세법이나 대부분 있습니다. 외국에 똑같은 과세 물건에 대해서 외국에 세금 낸 게 있는데 또 내면 또 이중과세니까 조정하는 겁니다. 단기재산속 세액 공제는 돌아가시자마자 또 바로 돌아가시면 또 마음도 아플 뿐더러 예를 들어서 상속자산이 많아서 세율이 50%였어요. 근데 또 돌아가서 바로 돌아가 또 50% 매면 상속재산이 25%밖에 안 남죠? 너무 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돌아가시면 100% 공제해주고 그 다음 1년마다 10%씩 차감해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있다 돌아가시면 10%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셔야 되는 게 신고세액 공제는 3%입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면 3%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오면 세대 생략하면 가산된다고 했죠. 손자 건너뛰고 이렇게 손자한테 주고 나면 가산되고 이건 이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자 상당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가업 상속 이런 거 받고 사후 관리 걸리면 다시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자 상당이익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문화재 넘어가고 세액공제 방금 말씀하셨던 4개의 세액공제 있었죠? 이걸 공제를 하고 한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가업상속 이것도 가업상속 관련된 거 넘어가고 유예했다가 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산세가 있겠죠. 무신고하면 20% 과소신고하면 10% 부정하게 또 신고해가지고 그 세금 이게 탄료하려고 했으면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0.02%가 붙는데 이게 한 연 8% 됩니다. 꽤 되죠. 그래서 이걸 다 가산세는 더해야겠죠. 더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와서 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인 여러 명이면 상속인들한테 나눠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상속세는 금액도 크고 납부하기 어렵고 게다가 또 뭐 부동산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납부 편의 제도들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씩 1,500만 원 이렇게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넣으면 1,500이다. 그럼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게 분납입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이거는 그 상속세에 있는 규정인데 10년 내 분납할 수 기간이 길죠. 근데 상속세는 그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하겠죠. 10년 내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분납이랑 달리 담보를 내야 됩니다. 담보를 내고 한 번 회당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500 이런 거 안 되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씩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갖고 10년 동안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가상부도 붙어요. 담보도 내고 가상부도 붙는데 그래도 이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있는데 못 낼 경우가 많죠. 나눠서 내야겠죠. 이런 규정을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연부연납제 많이 이용하시죠. 물납, 상속 재산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유가증권이 전체 2분의 1 초과해야 되고 또 금융재산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내라. 금융재산으로 초과해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이 얼마 뭐 예를 들어 1억인데 납부세액이 몇 억 돼요. 그러면 이 요건도 충족을 해야 몰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통 몰납 주식 같은 거를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상장 주식 바로 팔아서 내면 되잖아요. 근데 상장 주식을 몰납할게 이런 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몰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상속받은 사람이 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받은 사람 또는 유증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내는 거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기준으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한도가 있어요. 내가 받을 재산, 상속재산 한도로. 그리고 왜 이건 좀 심하긴 한데 그 영리법인이 수요받을 수도 있거든요. 상속재산은. 근데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영리법인이 주주가 상속인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 영리법인 주주 법인한테 법인세가 아무래도 상속세로보다 낮으니까 회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받았어도 그 주주의 상속인 직기부속이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긴 한데 이건 좀 심하고 뭐 이렇게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좀 약간 복잡하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연대 납부 의무가 뭐냐? 이게 민법상 연대 채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억 채무가 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각각 연대 채무자한테 1억 줘. 1억 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천은 아니고 1억의 연대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자한테 유리한 제도죠. 받을 수 있게. 1억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대 채무자가 1억을, 한 명이 1억을 내면 이 사람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내더라도 면제는 되는데 채권자가 누구한테든 다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누구한테든 상속인들 누군지 몰라도 누가 안 내더라도 받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 연대 채무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100억 원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상속재산 그냥 50억씩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형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동생한테 더 많이 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아닙니다. 똑같이 받겠습니다. 하고 50억씩 받았대요. 상속세가 20억이 나왔다고 쳐요. 각각. 그러면 30억씩 남겠죠. 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가 또 사고를 친 거죠. 이 50억을 다 사기를 당했어. 그럼 어때요? 상속세 세금 이거 못 냈어.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동생이 상속받은 게 50억. 상속재산 한도긴 한데 상속 50억 받았잖아요. 세금 내고 30억이 남는 거예요. 30억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럼 20억 어때요? 동생이 내야 되는 거. 동생 10억밖에 안 남죠. 이렇게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현금은 이런 자산은 상속세 납부할 때까지는 못 걷어야겠죠? 이렇게 사기 안 당하게. 그렇죠? 이렇게 연대 납부 의무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는 뭐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이고 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 국내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거주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업 상승부터 해서 공제 중에 기초 공제 2억만 되고 나머지 공제 하나도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장례비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국내 재산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된 것들을 공제가 되는 거고 알아두셔야 될 게 장례비 공제 안 되고 기초 공제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쉬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시고 이거 잠깐 쉬시고 증여세는 4시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모자라네요. 네, 4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4시부터 증여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